안녕하세요. 지바 마사야의 센스의 철학 4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4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4장의 주제는 삶의 의미, 삶의 리듬입니다. 삶의 의미는 인간에게 꼭 필요하죠.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에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삶의 의미가 꼭 필요해요. 근데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신이 죽었죠. 신이 죽었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상대주의가 되죠. 어떤 생각도 용인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누구나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전에는 삶의 의미를 이성에서 찾았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성적 존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성도 무너지는 시대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삶의 의미를 삶의 리듬에서 찾자. 이게 사장의 주제입니다. 삶의 리듬, 삶의 구체성,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삶을 찾아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 책에서는 제시합니다. 첫째는 삶이나 대상을 다면적으로 보자. 여러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 개성의 시대. 그래서 각자가 소중하니까 모든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각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현대 사회는 어때요? 이 감정이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정보, 미디어, 정치, 광고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정치 사회의 도구돼요. 감정 정치가 되는 게 현대죠. 그래서 공포나 분노, 열광 같은 그런 이런 감정이 집단을 움직이고 사회를 조정하는 힘으로 가능해요. 기능하고 있죠. 이런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센서는. 우리 센서는 이성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감각이죠. 이 감각이 깨어나면 어때요?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명상에 비슷하죠. 내가 화났을 때, 강렬한 감동,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알아찼을 때, 이게 감정이 내게 폭발하는구나. 알아차리면 어때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알죠. 화가 났을 때 화난 자신을 바라봐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화가 절제가 돼요. 절도 있는 화를 낼 수 있게 되죠. 슬플 때로 그렇죠. 막 슬플 때 그대로 있으면 슬픔이 나를 막 짓눌려 버려요. 근데 슬퍼하는 나를 바라봐요. 울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슬픔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센스예요. 센스는 감정에 짓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센스가 살아있게 되면은 자유적 의미를 생산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는 셀프가 있거든. 인간 안에는 인간의 마음 구조는 에고와 셀프죠. 그래서 에고는 마음껏 슬퍼하지만은 그 슬퍼하는 에고를 알아챘을 때 내 안에 셀프가 깨어나서 내 안에 본성이 깨어나서 이걸 다스리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의미를 이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란 게 미리 규정된 게 아니라 삶의 리듬 속에서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센스가 살아있을 때 감정의 지배를 넘어 자율적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센스란 건 고정된 해설 거부예요. 우리가 센스는 내 안에 있는 그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결국은 삶의 의미는 언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성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죠. 내 감각은.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삶을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삶의 의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의 정밀한 언어와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내 안에서 솟아난 언어로 내 감동을 재구성해야 돼요. 내 감동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그죠? 좋은 그림을 봤을 때도 감동이 막 밀려오죠. 그때 감동을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내 감동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 셀프가 깨어나서 그 감동을 재구성해서 절도 있는 감동이 되어서
그 의미를 나도 모르게 생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는 거는 미리 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삶의 리듬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 저절로 재구성되는 거, 이게 삶의 의미죠. 이런 것을 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교문, 이상교, 아침엔 어서와, 큰입이 벙글벙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잘 가, 멀리까지 지켜본다. 짧은 시지만 감동적이죠. 저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주로 이렇게 초등학교 옆을 많이 지나게 돼요. 또 일부러 지나가죠. 초등학교 보면 좋잖아요. 애들이 있으면 평화로워 보이고, 애들이 있으면 뭔가 안심돼요, 이 세상이. 애들이 막 웃고 있으면 세상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이상교 시인이 교문을 보는 것 같아요. 교문이 아침에 어서 와, 그니 벙글벙글 이런 느낌 들죠. 교문이 활짝 열려있잖아요. 애들이 잘 들어가게. 그 집에 돌아갈 때는 자기가 교문이 그죠. 이제 애들을 다 보내는 그 쓸쓸함 지켜보죠. 근데 이거를 그 오는 감동을 이게 언어로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강렬한 감동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때요? 어서와 자기가 하고 인사하게 되면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어떤 이 관계망을 만들게 돼요. 이 우주는 하나의 에너지 장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이 내가 막 폭발하는 감동이 되면은 나도 해치고 남에게도 해치거든요. 이건 폭력이 돼요. 근데 절도 있는 감동이 되면 어때요? 나와 관계를 맺어서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사의 관심, 배려가 또 생각나는 그 순간의 감각,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파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음을, 환희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시에는 또 리듬이 있죠. 아침과 저녁 시간, 이때 리듬이 있어요. 큰 입이 벙글벙글, 머리가 지켜본다. 이런 어떤 반복이 되는 이런 어떤 감정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죠. 또 다면적 시선, 학생과 교사 사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시점에서 봐요. 그래서 감정이 폭발되는 게 아니라 섬세한 감각, 센서가 느껴지죠. 이런 게 이제 좋은 시고, 이런 시를 통해서 센스가 늘어나요. 이 시라는 거는 어때요? 언어는 언어인데 살아있는 언어예요. 구체성 속에서, 구체 삶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언어가 시죠. 그래서 나만의 언어예요. 단 하나뿐인 단독자의 인간이 될 때 그 순간 시가 폭발되어 나오죠. 그래서 시를 많이 공부해야지 어때요? 나와 관계를 잘 맺게 돼요. 그 공자님도 시를 공부해야지, 그죠? 시를 모르는 사람 앞에 서면 벽을 마주선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면 시적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시적 언어가 아닌 언어는 어때요? 죽어있는 언어잖아요. 이 세상에 사전에 나 있는 언어는 내가 느끼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 언어를 쓰게 되면 내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센스라는 건 이게 시적 사유를 할 때 피어나는 그런 향기죠. 그 다음에 이 센스에 대해서 어떻게 센스 있게 할까? 그 5장을 보면요. 5장에서는 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미는 개별 사물 자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나란히 배치되고 배열된 방식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도 어때요? 어떻게 이어 붙이느냐, 그죠? 과거 이러할 시간 순서를 할 거야. 현재를 하면서 과거를 배치. 이렇게 나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몽타주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하나의 그 작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예측할 수 없는 배열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충격이 오고 강렬한 어떤 즐거움, 쾌락이 오죠. 그래서 센스라는 거는 세상의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편집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라는 거는 어떻게 세상을 배치하는 문제예요. 잘 배치하면 내게 힘을 주고 잘못 배치하면 내게 나쁜 기운을 주잖아요. 그래서 편집 능력이다.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우연성을 다뤄요. 센서 우연성.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살면은 전부 다 우연이잖아요. 우리가 막 다가오죠. 사건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 우연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온몸으로 품어서 서로 의미나 창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센스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어때요? 우연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뒤듬돌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 바로 센서죠. 이 센서가 우연히 어떤 걸 마주쳤을 때 상황을, 그때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 아름다움과 숭고예요. 그래서 센스가 개입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숭고다, 이렇게 해요. 아름다움은 이제 미죠. 이 아름다움은 그 조화로움, 질서, 안정감, 이런 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뭐 아름답다 할 때는 조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대상을 쉽게 포섭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아름답다 인식해요. 예를 들면 완벽한 대칭, 균형, 비율, 안정된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러나 이 안정된 것만 아름다움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막 나에게 막 닥쳐오잖아요. 파괴가 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아름다움을 파괴할 것 같지만 숭고가 드러나요. 인간 안에는 셀프, 우주와 하나인, 이 삼라만상과 천지자연과 하나인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이 살고 있죠. 이게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힘이 깨어나면 어때요? 그때 숭고를 만나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거는 조화로움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은 조함이거든요. 그러면 인간 개성이 말살돼요. 어떤 사람은 그 조함이가 아닌 딴 걸 아름다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의 아름다움에 포섭해야 돼요. 기독교, 중세 로마 같으면 기독교의 아름다움, 그죠? 고려시대 같으면 불교의 아름다움,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의 아름다움, 이게 지배를 하거든.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폭력이 되죠. 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숭고가 또 중요해요. 숭고는 파괴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숭고는 언제 와요? 숭고는 처음에는 감각을 마비시키지만 곧 우리의 이성이 어때요? 압도됐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이성은 그걸 어때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다. 그렇구나. 그럴 때 숭고가 온다는 거예요. 커다란 폭풍 만났을 때, 밤하늘 무수한 별을 볼 때, 그냥 압도되지 말고 우리 한 이성을, 정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안 죽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숭고가 돼요. 안 차리고 있으면 압도돼 버리죠. 숭고가. 예. 그래서 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압도되지 말고 큰 바다를 봤을 때 나를 믿고 이제 당당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숭고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을 맞췄을 때는 아름다움이나 숭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센스는 또 어때요?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계획을 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나쁜 결과가 되든지 좋은 결과가 되든지 그 결과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도 실패가 아닌 창조 의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의도가 어긋나도 긍정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죠. 걸림돌 맞는 팀들 맞는 능력. 이게 바로 센스예요. 자신에게만 존재하는 또 우연성을 이렇게 인식하는 중이죠. 나한테 오는 우연성.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 어떻게 내가 잘 구성해 갈 건가. 이건 저는 강의하면서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이 5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항상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공부하기 힘들다. 그래서 애가 좀 커서 오고 싶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때문에 공부 못하지 말고 아이 때문에 공부해보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얘기를 계속 글로 써보라고 했어요. 아이가 힘들게 하는 것도 쓰고. 그래서 아이 얘기를 계속 썼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글이 동화가 됐어요. 동화 작가로 활동해요.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니체는 아모르 파티 그잖아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운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센스는 시간 속에 들어요. 이때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죠.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베르소에 의한 지속이죠. 모모에 나오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가슴을 느끼는 시간. 미안 엔드의 모모에서는 그러잖아요. 시간이 뭐냐? 가슴에 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느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바로 센스가 드러나죠. 이렇게 살지 않고 바쁘게 시에 맞춰서 몇 시니까 뭐해, 몇 시니까 뭐 이러면 센스가 없게 돼요. 메뉴에 맞추는 사람은 기회가 되지 살아있는 삶이 안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센스가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 반복과 센스를 얘기해요. 반복은 예를 들면 모니의 수련 연장을 들 수 있죠. 같은 수련을 반복해서 그릴 때마다 빛과 색의 변화로 새로운 감각과 의미가 드러난다. 그죠? 똑같은 걸 그리는데 달라지잖아요. 반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앤디 워홀 작품도 깡통을 여러 개 그렸을 때도 반복이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들레저 철학이죠. 이럴 때 이게 바로 반복에서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 찰나찰나 감각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센서. 기존의 센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질 뒷상의 샘을 예를 들으시죠. 변기를 갖다 놓고 샘이라 붙였어요. 변기를 갖다 놓고 샘이라 이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변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이름을 부르자. 너는 나의 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사물을 작품으로 전환한, 그래서 예술의 의미가 새로 창출된 거죠. 그래서 센서라는 거는 당면의 어떤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센서를 잘 보여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3. 황인숙.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왜 산가? 멋있죠? 왜 사는가 했는데 왜 살까? 왜 사는가? 삶을 성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나만을 보지 않고 관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이 고맙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고맙고, 편하게 해주신 부모님 고맙고, 다 고맙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가게가 있고, 식당이 있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센서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며 의미를 찾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온몸에 깨어나면 시적 사유가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삶의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까르페 디엠이 되죠. 현재를 찾게 돼요. 순간을 포착해서 영원한 현재를 찾게 되는 이런 센스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센스의 철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센스 있는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삶 같아요. 센스의 삶이야말로 그저 큰 삶의 의미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일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